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장관님 모시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네,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뭐 당 일을 하랴, 또 유튜브 하실라, 또 요즘에 이제 병원은 아무래도 병원도 가끔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 그동안 뭐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당 내외 사정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요. 예. 그다음에 연초인데 굉장히 우리 지지자들이 좀 우울한 연말을 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9일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그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여론은 등락이 있는데 우선 정권 교체론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정권 교체론이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기조는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론이 지금 지금 악화된 그런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족사적인 거나 또는 뭐 개인적인 그런 실수나 뭐 이런 거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이제 당의 지지 또는 뭐 구조적인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리스크, 이것 가운데 어디가 더 본질적이고 큰 것인가 하는 그 문제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극단적인 지금 그 결과가 나왔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요. 지난번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한 7, 8% 앞선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7 내지 8% 앞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ARS를 보면 되게 국민의힘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앞서왔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사는 5%가 뒤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맞죠? 그래서 민주당 38, 국민의힘 33.1, 그러니까 5%가 뒤진 그래서 이제 5% 뒤진 걸로 나온 걸로 봐서는 한 6, 7% 앞선 것으로 가다가 5% 뒤진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크게 요동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후보 지지율도 하락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죠. 이제 그런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당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가 뭐냐. 그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에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에 앞서서 지금은 한 번도 이 정권 심판론과 국민 국정 안정론, 정권 재창출이죠. 이게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NBS, 그러니까 국가 지표조사인데 주로 그 엠브레인, 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갖고 내는 게 이른바 국가 지표조사라는 거예요. 전국 지표조사 MBS인데, 여기가 뭐 윤석열 후보한테 좀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도 앞서고, 또 국정심판론과 정권 재창출론에서 심판론이
꽤 앞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초로 이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40%, 국정 안정론이 45%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전이라는 게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네. 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고 네네. 또 이런 정권 심판론이 역전이 되는 네네. 트리플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쪽이 지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도 국민들 걱정이 뭐 태산 같습니다. 네. 우선 NBS 조사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론이 40대 45로 뒤집어졌다면 여기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36이고 국민의힘이 30. 그러니까 6%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다른 것들은 뭐 그 정당 지지율 바뀐 거는 갤럽도 그 바뀐 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갤럽의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론은 52.3. 예, 그다음에 정권 연장론은 37.6이었거든요. 예, 근데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이 이렇게 하루 사이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MBS 조사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상당히 편향된 잘못된 조사다. 이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MBS 조사가 가장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가장 좀 이쪽에서 볼 땐 나쁜 조사가 나왔죠. 그동안에 이제 나왔고 저지난 주인가 뭐 한 번 좀 앞선 것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조사가 나쁜 겁니다. 이게 이 조사가. 이 조사가 나쁜 거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전화 면접 조사가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지적되는 거는 알뜰폰이 빠져 있습니다. 1,000만 알뜰폰이 빠져 있는 조사예요. 알뜰폰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노령들이나 그 좀 저소득층들이 이제 빠져 있는 건데 그것이 그 항상 문제가 됐던 조사고요. 그다음에 이 사기기관이라는 데가 다 대형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것이 다 정부의 여러 가지 조사를 지방자치 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국 리서치가 대표적인 거고 코리아 리서치가 K-스탯, 엠브레인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조사들은 되게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온 건데 오늘 이거의 결과는 그 하루 전에 한 갤럽 조사가 정권 교체론과 정권 완전론이 52.73 대 37.6이 된 것이 하루 사이에 이것이 뒤집어져서 40대 45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편향이 된 것이고 민주당 쪽 또는 그 여당의 지지가 많이 잡힌 조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갤럽과 그 전에 있었던 엠브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문화일보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가 49.2, 그 다음에 정권 안정이 39.8로 9.4%란 말이에요. 10% 차이가 그러니까 났죠.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한 자릿수로 이렇게 압축이 돼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개 기관에서 조사는 MBS 이 조사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한테 그동안 부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은 한동안은 이런 모든 조사도 거기에서도 다 앞섰어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간에도 앞서 있었고 뭐 정권 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뒤집혀져 가지고 차이가 지금 오차 범위를 확 벗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위험신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위험신호는 위험신호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그 비관되는 그런 그러니까 MBS 조사가 아까 뭐 다 이겼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이고 지난번 그 왜 경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때 보면은 이제 뭐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간 조사가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다. 그 조사 같은 경우가 무려 10%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재명하고도 10% 차이가 났고, 홍준표하고도 10%가 나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번번이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왜 같은 날 나온 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이제 알뜰폰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그저께 갤럽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봐줄 수 있다면 같은 지금 기관인데 엠브레인 조사. 그거는 좀 이를테면 10%라도 정권 교체론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MBS는 엠브레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또
그 조사가 40대 45가 나왔다는 것은 비슷하게 나왔다면 좀 더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편차가 심한 조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도 현재 상황을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선대에서도 비상 상황이다, 전시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할 정도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지금이 바닥이냐? 뭐 대선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재명 후보고 한 10% 이상 훨씬 더 앞서 왔지 않습니까? 11월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뭐 내년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김칫국들 마시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러니까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또 이준석의 선대위 탈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또 뒤바뀐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재라는 것은 뭐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저쪽도 공수처 이 어떻게 보면 정치 사찰, 민간 사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엄청난 악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연말 연초에 바닥을 치고 이제 7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반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장관이 보시기에는 현재 상황이 바닥을 친 거냐 아니면 더 앞으로도 좀 더 추락할 요인이 있느냐 그런 거죠. 이제 바닥인지는 확실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조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악화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갤럽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갤럽 조사가 2주 전에 그 국민의힘 지지가 약 7 내지 8% 앞서는 그런 정당 지지율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이라는 그 기준이 그렇죠.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 지지율이라는 그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지지율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국정 지지도나 정권 교체론 안정론이나 또는 이게 정당 지지율은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변수가 있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밑바닥에 큰 그 수조의 물에 그 뭐라고 배가 떠 있는 그 수면처럼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이제 서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서히 좁혀질 수는 있지만 하루 아침에 뭐 5% 10%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건데 이번 조사를 보면 특히 갤럽과 엠브레인을 보면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요. 어떻게 됐냐 무려 13%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7 내지 8%가 앞서던 조사가 5% 뒤지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경우도 사실 참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거 아주 뭐 큰 변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김건희 씨의 사과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그다음에 윤석열의 무슨 그 말실수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준석 리스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정당 지지율이 후보 지지율을 지금 선도하고 있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은 정당에 대한 지금 현재 지지율이 13%가 출렁거렸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겁니다. 제 결론은. 그래서 김건희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과하고 나서 지면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13%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그 당 대표가 선대본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이 당을 곳곳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하는 그 행태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정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이 그냥 울분에 차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왜 저런 것을 저렇게 방치하느냐, 왜 저거를 자르지 않느냐, 또는 무슨 후보를 사퇴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그냥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론조사고 뭐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또 당이 이것밖에 안 되냐. 니들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당 내에서, 당 지지율 내에서 이런 반등과 갈등이 지금 노정되고 있다. 그것이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싶고요. 그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재명 지지가 정권 연장론에서 단 1%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7%가 정권 연장론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거기서 1.5%가 빠진 35.5% 정도가 갤럽이나 엠브레이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윤석열의 지지가 지금 이재명으로 간다면 더 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를 않고 이재명 지지는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갤럽이 52.3%의 정권 교체론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30.8%입니다. 그러니까 22%가 빠져나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그렇죠. 정권 교체에서 20% 이상이 빠져나가 있는 거죠. 네, 그래 그것이 지금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일부는 안철수로 갔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동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문화일보 엠브레인 그 조사에서도 보면은 7%. 그리고 갤럽에서 10% 가까이 가 있습니다. 예. 갤럽에서는 9.3%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지지층이 안철수로도 갔고 특히 이제 중도층들이 다시 중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중도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로 지지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요 여론조사 보면은 20, 30대에도 이 후보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지지하다가 또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이재명이 과거에는 25%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5% 안팎에서 오르락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10%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이재명은 어떻게 됐든 후보가 되고 나서 원팀 만들고 뭐 온갖 좌파 진영은 다 결집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표로 이재명이 아무리 그 경쟁력이 없는 후보라도 민주당의 후보이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30% 이상의 지지는 있죠. 네. 있는데 이제 그때 25% 이렇게 나온 것은 대장동과 그쪽에 뭐 균열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눌렸던 게 뛰쳐올란다면 35%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양강 구도에서 선거를 이기려면 45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5, 47.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긴 조사에서도 부동층이 한 20%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이긴 조사에서도 30%대를 가지고 이기고 있거든요. 이게 45% 가기 위해서는 이 더 많은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우리가 여기서 본 그 갤럽 조사에서 저기가 이재명 지지가 36%입니다, 이번에. 네. 그런데 윤석열 지지가 30.8%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안철수 지지가 9.3%입니다. 이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면 4 내지 5%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정권 교체는 살아 있고 또 이것이 이재명의 지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준석 리스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요. 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0몇 %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당 내분 사태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싸우고 뭐 내분 내홍 겪으면 다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놈들. 그럼요. 저놈들이 지금 정권 교체도 안 됐는데 막그로 싸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준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지도력의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력의 문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손절을 하라는 게 사실은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라든가 유권자 또 당원들 상당 부분도 그래야 속 시원한 것은 있는데 과연 손절을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문제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지금 만약에 이를테면 그 울산 같은 봉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나 예. 저는 우선
뭐 아무리 윤석열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지지자들의 이런 이렇게 분노나 울분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가서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분위기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면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은 지금 상당히 사면 초과해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고립무원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성상납.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냥 얼버무리고 뭐 그 전체 내용을 까라 뭐 그런 얘기는 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장소에 갔었는지 여부 그러면 가서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있다든지 없다든지 예. 그건 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부각이 다시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강용석이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동영상도 갖고 있고 녹취록도 갖고 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 윤리에다가 제소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부인하면 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시 윤석열 후보한테로 다 떠넘겨지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대본으로 끌어들였는데 이제 결국은 윤석열, 이준석이 같이 이렇게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 30대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니 지난번에 그 울산 나비하고 부산에서 둘이 잠바 입고 다닐 때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그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데 이렇게 뛰쳐나가가지고 그런데다가 그 이상한 성상납이님 무슨 이상한 용어까지 나오고 있으니 참 기가 잘 노르시죠. 지금 이제 어제 뭐 자세히 안 보셨을 건데 저는 이제 당에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니까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강용석이 그거 잘 안 보는데 할 수 없이 한 두 번 봤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게 팩트에 있어서는 이준석이 밀리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심평 변호사가 쓴 예, 글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그분이 성상납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퇴해야 된다. 왜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팩트는 검찰청 조사 내용이 법원에 그 증거로 채택이 돼서 공소장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성상납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0만 원까지 딱 적시가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그 룸사롱에 갔고 그다음에 리바라에 갔는가 안 갔는가 네, 하는 그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그 지하에 뭐 주피터라는 네, 주피터. 룸살롱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나온 것은 그 고발한 사람, 그 고발한 친구, 룸사롱 주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의 그 녹취가 어제 까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것이 그게 쉽지는 않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대본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최악을 대비해서 선대본에는 들어오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은 당 대표실에 좀 유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투명 인간으로 있으면 되잖아. 아니 돌아다니지 말고 또 언론에 가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친문 언론들은 그게 가장 불쏘시개로 좋잖아요. 당 내분 일으키는데 가서 불러가지고 또 막 이렇게 부추겨지고 잘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또 뻥튀기가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뭐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런 문제도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사실 저쪽에 뭐 칭찬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어쨌든 저쪽에 가장 큰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은 한 팀이 됐지 않습니까? 원팀이 단일팀이 되고 같이 손잡고 지금 호남도 가겠다는 건데 여기 지금 홍준표 의원은 어떠고 있습니까? 여기도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명백히 지금으로서는 경선불복이고. 어깃장 놓고 있고 이게 징계위에 오래야 할 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유승민 마찬가지죠. 유승민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포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 하는 거 보면은 이거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 같아. 이러다가 뭐 후보 교체론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한길 리서치 조사한 거 보면 56.6%가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로 데이터는 안 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70.4%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뭐 조사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또 실제로 뭐 후보 교체라는 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을 것인데 이제 그 이런 조사에는 윤석열의 정치력, 이 문제를 왜 이걸 방치하고 있냐, 이걸 해결 못 하고 있냐는 불만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영신 TV의 그런 시청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의 등락에 있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닌데 우선 첫째로는 정권 교체론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공과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박근혜 석방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이라는 분이 박근혜, 이명박 바깥에 서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낫. 지금 중도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기 때문에 경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라는 카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는 게 반전 카드가 있느냐. 정책이든 인물이든 뭐 이런 면에서 윤석열이가 새해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지율 반등을 가져오는 카드가 있느냐는 게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저는 이제 우리 김종인 위원장은 구정 전에 올 것이다. 이게 지금 골든크로스는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뒤지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걸 떠나서 일시적이든 뭐든 뒤지는 게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정당 지지가 이렇게 출렁거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백본은 지금 건강하다고 보고 저는 계속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것에 뭐라고 할까 모멘텀은 일시적으로는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고 당이 일사불란한 완팀이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부터 선거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11월 5일 날 후보가 선정됐는데 한 달 후에 선대본이 만들어졌거든. 울산극에. 그러니까 너무 늦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그때부터 보니까. 지금까지가 이준석의 분탕질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두 달 동안 하긴 했는데 계속 노이즈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도 발표를 못하고 정책하는 날 계속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휘니시 블로라고 활용점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1 내지 2%가 되고 어떨 때는 홍영영보다도 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벗어난 거예요. 안철수가. 그래서 국민들이 안철수의 얼굴을 세워줄 수 있는 후보단에 나올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요번에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이준석의 저런 그 몰락이라고 할까 이준석의 그런 여러 가지 퇴출 영향력에 약화된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그야말로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네요. 이준석이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미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턴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안철수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달 이내에 아니면 한 달을 전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부상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야권은 우길승천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서 새해에는 우리 고영진 선생님하고 같이 건강하게 또 정권 교체를 맞이해서
새 시대를 아마 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김 장관님 바쁜 시간에도 저희 방송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김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한 달 이내에 윤석열이도 비장한 카드가 없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 비장한 카드를 내놓으면서 반등의 기회를 갖고 3월 9일에는 확실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김 장관의 평가이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그런 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